네, 매일 상징적인 지수를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감회가 새로운데요. 코스피는 오늘 2,990.57포인트에 마감을 지었네요. 이제 3천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 주목해야 할 변수는 어떤 게 있고 또 시장 방향성 여전히 우상향 그려볼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네. 코스피가 진짜 이렇게 매일 신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는데 어디 증권사에서는 최대 3,300까지 갈 수 있다라고도 보더라고요. 네. 과연 가능합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3천에 안착하는 시점은 이제 곧 다가온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죠. 다만 이제 코스피 지수를 현 시점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일단 진입을 할 거로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산첩을 지지하고 나서는 단기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3천에 진입하기 이전까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미리 이제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보유하는 게 현명한 전략이라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과거 2007년 7월 또 2010년 12월 또 2012년에서 2016년도의 그 패턴을 놓고 본다고 하면 유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디 지수라고 우리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네. 보통 코스피 지수가 마디 지수를 터치하고 나서 빠르면 한 달, 이제 늦어지면 2달 주기로 또 다시 이 마디 지수 대탈환을 시도하는 패턴들이 나타났던 것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새해 들어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이유가 지난해 11월 이후 이 코스피 지수가 9주 연속 상승을 해오면서 대략적으로 29.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과거 코스피가 9주 연속 상승했던 동일한 국면 평균적인 수익률이 22.1%였기 때문에 사실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단기 가입거래에 진입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 이런 국면들을 현재, 그러니까 이제 가깝게 본다고 하면 지난해 이제 두 케이스가 있었는데 6월과 8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를 놓고 본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7일 정도 하락을 했고요. 평균적인 수익률은 7.9% 하락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새해 들어서 1월 고점이 형성된다고 하면 이제 가격 조정 기간을 1주에서 2주 정도 그리고 이제 3,000포인트를 기준으로 놓고 마이너스 7.9% 정도 하락한다고 염두를 둔다고 하면 2,763포인트 정도를 이제 지지선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투자 전략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2,800선 하에 시 좀 매수화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단기 조정 후에 코스피 지수는 다시 3선선 탈환을 위해서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본다고 해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정도나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놓고 봤을 때 한국 선호는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증시 내에서 이 고객 예탁금이 지금 66조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수급 안정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긴 하시겠지만 지수가 좀 빠진다고 싶으면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의외로 선방하는 모습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3천을 볼 수 있긴 한데 그 지속성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주신 것 같고요. 전략은 그러니까 단기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좀 좋겠다라고 큰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변수도 따져봐야 할 텐데 전반적으로는 뭐 코로나19가 가장 큰 변수가 되긴 하겠지만 일단 당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미국 상원 의원 결과가 꼽히고 있는데 현재로선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이 높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게 좀 뒤집어져서 아무래도 이제 조지아 상원 의원 두석을 놓고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여론조사를 놓고 온다고 해도 이 민주당 존 오소프 후보하고 라팔 워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상대인 이 공화당 후보 대비해서 각각 0.8%포인트, 1.8%포인트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 블루웨이브를 완성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1996년 이후에 조지아주의 민주당이 상원을 차지한 적이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지아주 두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가는 블루웨이브가 완성이 된다고 하면 이 바이든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블루웨이브가 완성되게 되면 좀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우려의 시선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 회복이나 기업 경영의 비우호적인 환경을 당장 꺼내들 정책을 내놓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달 20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전초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투자자들의 낙관적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을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제 미국 증시는 1월달 다시 역사적 신고가에 도전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약간 국내 증시하고 좀 다를 수 있다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2010년 이후에 이제 미국 증시의 1월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1% 정도 올랐는데 떨어지는 달보다는 상승한 달이 더 많았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이외에도 이 투자자들의 낙관적 기대를 높인 요인들이 뭐 말씀드렸던 이제 대통령 취임도 있지만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지금 속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물과 증시 간의 괴리 확대가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이 올해 1월달 연출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미중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보고 싶습니다. 가장 최근 이슈를 한번 짚어드리자면 미국 정부가 중국 국영 통신 회사들을 뉴욕 증시에서 퇴출하기로 했다가 나흘 만에 번복하는 사태까지 나타났습니다. 일단 한시름을 놓긴 했는데 또 다시 이 미중 갈등이 불거질 거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이제 트럼프 이후에 이제 바이든 정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외교나 어떤 중국에 대한 정책 기조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강도가 약간 온건하게 바뀐다는 정도로 톤이 좀 조절된다는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이제 상장 폐지 이 여부는 지난해 11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들려오는 소식 자체는 일단 이게 중지됐다고는 얘기는 들려오고 있지만 일단 상황에 대해서는 좀 알아둘 필요는 있다 보고 있습니다. 설령 이제 중국 3대 통신사가 미국 증시에서 퇴출을 당한다고 해도 사실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의 ADR, 이제 주식 예탁 증서 형태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미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략 31억 달러, 하나로 따지면 3조, 한 4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퇴출이 되더라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될 수 있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든 시대 때는 G2 간의 관계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G2 간의 갈등을 저는 크게 5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를 시나리오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전략적 차원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악성 경쟁을 지속하는 이 시나리오인 이제 전략적 갈등이 유력하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집권 시기보다는 이 바이든 집권 시기가 협력과 갈등이라는 양자 구도를 놓고 봤을 때 사실 협력 쪽에 더 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트럼프 집권기보다는 바이든 집권기 때 G2 간의 갈등이 생각보다 그렇게 더 나빠지진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다만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미국은 대중 정책에 있어서 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패권 경제 강화라는 우선적인 순위를 두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명확합니다. 기존대로 외교나 국방 정책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오바마 때부터 이어져 왔던 아시아 태평양 정책을 기존처럼 유지할 거를 좀 보고 있고요. 경제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기업을 규제하거나 이런 마이크로적인 대응보다는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함께 압박해 가는 방향으로 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차이점이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2 갈등은 그 전보다 조금 더 완화될 수는 있지만 어떤 큰 물줄기 방향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점은 그 포인트로 삼아두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4분기 프리 어닝 시즌이 이제 또 도래를 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증권사에서 실적 전망치를 하향으로 조정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여기에 따른 시장 영향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보통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게 되면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제 실적으로 좀 옮겨가는 네. 양상이죠.
사실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코스피 기업들의 4분기 영업이익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대략적으로 35조 3,600억 원 정도 컨센서스가 좀 모아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간이나 월간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마이너스 0.5% 정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놓고 온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58% 증가하는 수치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매출액은 이제 57조 8,070억 원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9조 원에 약간 모자라는 8조 9,540억 원 정도 될 거로 좀 보고 있는데 이거를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해 보면 매출액은 비슷하고요. 영업이익은 사실 2조 원 정도 더 나오는 수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점은 이제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던 이제 지난해 3분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마이너스 12% 또 마이너스 28% 감소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분기 대비해서 좀 삼성전자 실적이 약간 감소하는 이유는 일단 환율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유럽이 봉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좀 감소한 부분들이 4분기 실적에 좀 많은 영향을 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자체를 놓고 온다고 하면 뭐 투자 심리를 이축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이제 시장은 새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더 관심 있게 좀 볼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삼성전자 주가가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갤럭시 신제품을 조기 출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디램 가격이 올해 1분기 때 좀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3년 만에 슈퍼 사이클에 도래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메모리 부분에 실적이 좀 좋아지는 부분들 또 비메모리 부분을 놓고 온다고 해도 최근 이제 신규 고객사 물량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수익성이 좋아질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이 발표된다고 해도 주가에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을 거다.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주가 자체는 크게 문제 없이 계속 견조하게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새해에도 정말 끊임없이 논쟁이 나오고 있는 게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한지 먼저 짚어주시고 둘 중에 어디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계시는지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올해 1월 이제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담아야 되는 기회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네.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가 양립하는 한 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시판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자율적인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가치지수가 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연간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지난해부터 개막된 비대면 산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방향성 측면에서는 이 성장주 투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현명한 전략이라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섹터로 놓고 봤을 때 이 반도체나 자동차, 2차 전지 중심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쪽은 이제 IT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 소비 관련된 섹터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들이 올해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특히 상반기에는 어떤 쪽에 더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가치주가 부각이 될 건데 전통적인 어떤 컨택 섹터보다는 컨택 섹터 내에서도 좀 온라인 비중화를 단계적으로 좀 올려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대응하는 게 맞고요. 어차피 올해 같은 경우에도 주요국들이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 때문에 사실 국채 발행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기준금리는 동결하더라도 시장금리는 올해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치주가 부각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가치주를 중심으로 보신다고 하면 컨택 내에서도 온라인 비중화가 높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섹터나 기업 그리고 은행주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를 하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증시는 단기 조정될 때 그때 비중 확대 전략을 취하는 게 유효하겠고 유망 섹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국내 증시 투자하신 분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를 옥석으로 한번 삼아보시고 해외 증시는 IT, 헬스케어, 소비재, 신재생 에너지 정도에 집중을 하시면 올해 또 많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고요. 저희 빨간맛 2부도 여기서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